패러데이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가 좀 어려웠던 분도 있었을 텐데 패러데이 법칙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접한 내용이라서 그럴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자연계의 경우 과학 과목 4과목이 다 필수였어요. 화학도 당연히 했죠. 물론 그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연계도 화학 과목이 필수가 아니더라고요. 전기 방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강의와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EBS 인터넷 강의도 있고요. 학원 같은 데서 무료로 올려놓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강의 많이 봅니다.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했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패러데이 법칙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식은 금속이 전해질 내에 있을 때 그 금속에서 전해질로 전류가 유출될 때 일어납니다. 그럼 같은 금속을 같은 전해질 내에 놔둘 경우 환경과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1시간 놔둔 금속과 10시간 놔둔 금속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부식이 많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10시간 놔둔 금속에서 부식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같은 환경에서 같은 금속일 경우 1A가 유출되는 금속과 10A가 유출되는 금속이 있다면 10A가 유출되는 금속이 부식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패러데이 1법칙입니다. 그러면 다른 금속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철과 구리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전류량으로 같은 시간 있었다면 부식하는 양도 같을까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같고 금속만 다른 거예요. 부식하는 양이 다를 겁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캡처를 한 건데요. 똑같이 2몰의 전자에 해당하는 전기량이 나왔는데 철은 55.85g이 산화하고 마그네슘은 24.305g이 산화했습니다. 수소는 원자가 아니고 분자지만 원자 2몰로 본다면 2g만 산화했습니다. 왜 다르죠? 원자량이 달라서 그렇죠. 원자량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원자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 이론이 패러데이 2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1법칙, 전기분해를 통해 전극에 속출되는 물질의 양은 같은 물질일 경우 용액을 통과하는 전기량에 비례한다. 2법칙, 같은 전기량에 의해 속출되는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각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화학당량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철을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부식하겠죠? 이 철에서 1A가 유출되는 경우와 10A가 유출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10A가 유출될 때 10배 부식을 많이 합니다. 즉 부식하는 양은 전류의 크기, 즉 전류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류가 유출된다고 했을 때 1시간 묻어놓은 철과 10시간 묻어놓은 철은 당연히 10시간 묻어놓은 철이 10배 부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부식하는 양은 전류의 크기와 함께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입니다. 전류와 시간을 곱한 이 값이 전기량입니다.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죠.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인 1A세크가 1쿨롱입니다. 부식하는 양은 전류량에도 비례하고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이 전류량과 시간을 곱한 값이 전기량이므로 전기량에 비례하는 거죠. 이 내용이 패러데이 제1법칙입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전극에서 속출되는 물질의 양은 같은 물질일 경우 용액을 통과하는 전기량에 비례한다. 여기서는 속출되는 물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환원되는 걸 말합니다. 같은 금속에서 환원되는 양과 산화되는 양은 같습니다. 이걸 전기 방식으로 표현하면
전기분해를 통해 방식전류가 흐를 때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 여기서 말하는 전극은 환원되는 전극이기 때문에 캐소드, 음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란 건 음극에서 환원되는 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이걸 양극에서 부식하는 금속의 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용액을 통과하는 전해질로, 즉 토양으로 유출되는 전기량에 비례한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극에서 부식하는 금속의 양은 전기량에 비례한다가 되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의 표현을 양극 관점에서 하지 않고 음극 관점에서 한 거지만 같은 금속이라면 음극에서 석출되는 금속의 양은 양극에서 부식하는 금속의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패러데이가 이 전기분해 법칙을 왜 금속이 환원되는 음극의 관점에서 표현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법칙을 발견했을 때가 1833년이었어요. 이때는 부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지하배관도 없었죠. 발전소나 항만시설에 전기 방식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물들도 없었죠. 방식을 필요로 하는 대형 철 구조물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때에도 배는 있었어요. 바다에서 다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군함인데 바닷물에서는 부식이 훨씬 심하죠. 그래서 전기 방식을 처음 적용했던 것도 군함이었어요. 부식에 대한 관심은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환원에는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이온화 경향 설명할 때 나왔던 그림인데요. 은이온이 환원이 돼서 구리에 달라붙죠. 이게 구리가 아니고 숟가락을 넣어놓고 전기분해를 시키면 도금이 돼서 은숟가락이 되거든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산화 반응보다는 환원 반응에 훨씬 관심이 많았고 이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렇지만 같은 금속이라면 산화 반응에서 나오는 전기량과 환원 반응에 필요한 전기량은 같은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쿨롱은 1A/S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1A는 1쿨롱/S가 되겠죠. 1A라는 전류량은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흘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매 초마다 계속 1쿨롱이라는 전하가 전선을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정류기에서 전류를 측정한 사진인데요. 2.5A가 측정이 됐죠. 1초마다 2.5쿨롱의 전하량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 초마다 1쿨롱의 전하량이 계속 흐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따져볼게요. 패러데이 법칙 1편에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알려드렸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럼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1쿨롱을 낼 수 있을까요? 1쿨롱에 해당하는 전자의 개수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역수로 하면 되겠죠.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됩니다.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1초 동안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동을 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죠? 이 얘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1A의 의미는 매 초마다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철을 예로 들어보죠. 철 원자 1몰이 부식을 해서 전자 2몰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편의상 96,485쿨롱을 96,500쿨롱으로 하겠습니다. 전자 2몰의 전하량은 2 곱하기 96,500쿨롱이죠. 약 193,000쿨롱입니다. 그럼 매 초 1쿨롱이 흘러야 1A니까 193,000쿨롱이 있으면 193,000초 동안 흘려줄 수 있겠죠? 1A의 전류가 193,000초 동안 흐르면 약 53.6시간 흐르면 193,000쿨롱의 전하량이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53.6시간 동안 1A의 전류가 흘러서 전자 2몰의 전하량인 193,000쿨롱에 이동하면 철은 55.85g이 부식한다는 겁니다.
전류가 1A 흐르는 것만 보고 그 금속이 몇 시간 후에 얼마나 부식하는지를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전기량의 단위에 쿨롱 말고 페럿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패러데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1쿨롱은 1A 세크이고 1페럿은 96,500쿨롱입니다. 그럼 1페럿은 전자 1몰에서 나오는 전기량을 말하는 거죠. 다음은 이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크기, 즉 원자의 크기가 다르죠. 금속 역시 최소 단위의 크기, 즉 원자량이 다릅니다. 아연과 알루미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연의 원자량은 65.37이고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6.98입니다. 원자량은 그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량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원자량은 각각의 금속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크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습니다. 부식을 할 때 아연에서는 65.37이라는 원자량이 한 번에 떨어져 나오게 되고 알루미늄은 26.98이라는 원자량이 한 번에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아연은 65.37이 떨어져 나오지만 알루미늄은 26.98이 떨어져 나옵니다. 아연이 훨씬 손해죠.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원자량이 큰 금속이 부식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식하는 양은 원자량에 비례합니다. 원자량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연은 원자가가 2가이고 알루미늄은 3가입니다. 원자가는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어서 분리되기 쉬운 전자의 수라고 생각하세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전자를 잃으면 부식한다고 했습니다. 아연은 전자를 2개 잃어야 아연 원자 하나가 부식하는 것이고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어야 알루미늄 원자 하나가 부식합니다. 그럼 원자가가 작은 금속은 전자를 조금만 잃어도 부식을 하니까 부식하기가 쉽겠죠. 원자가가 작은 금속이 부식하기 쉬우니까 부식하는 양은 원자가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부식하는 양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에 비례한다가 됩니다. 원자가분의 원자량을 화학용어로 나타낸 것이 화학당량입니다. 따라서 부식하는 양은 화학당량에 비례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극에서 부식하는 금속의 질량은 그 금속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게 제2법칙입니다. 모든 금속의 화학당량은 다 다르겠죠. 원자가는 같은 금속이 많지만 원자량이 다 다르니까 화학당량도 다릅니다. 즉 화학당량은 그 금속의 고유한 값이 되는데 각 금속의 화학당량이 부식할 때의 전기량이 96,500쿨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전자 1몰에서 나오는 전기량이 96,500쿨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화학당량이 부식할 때의 전기량이 96,500쿨롱이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전자 1몰의 전해량은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었고요. 철이 산화하면서 전자가 생성되는 이 식에서 철원자 1몰에서 전자 2몰이 나오죠. 철이 2가이기 때문에 전자가 2몰이 나오는 겁니다. 철 1몰인 55.85g에서 2 곱하기 96,500쿨롱의 전하량이 생성되는 거죠. 55.85는 원자량이고 2는 원자가입니다. 원자가인 2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분의 55.85일 때 96,500쿨롱이 됩니다. 이 2분의 55.85가 원자가분의 원자량, 즉 화학당량이 되고요. 화학당량이 부식할 때 전자 1몰이 생성되는 거니까 전자 1몰의 전기량이 96,500쿨롱이면서 동시에 화학당량이 부식할 때의 전기량이 96,500쿨롱이 되는 거예요. 패러데이의 법칙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부식하는 양은 전류의 크기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고 전류와 시간을 곱한 값이 전기량이니까 부식하는 양은
전기량에 비례한다가 제1법칙이고 부식하는 양은 원자량에 비례하고 원자가에는 반비례한다. 이를 한 번에 표현하면 화학당량이고 부식하는 양은 화학당량에 비례한다가 2법칙입니다. 이런 이론은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